올 추석 민심은 어떤 주자에게 향하고 있을까? 오늘 특집 시사토크 알고리즘은 여야의 대표 중진들과 함께 주요 대선 주자 4명의 스와트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저희 정청래 의원 나오셨고요. 조혜준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스와트 분석 아시죠? 네, 예. 스와트 분석. 예, 네. 잠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강점과 약점이 있을 테고요. 또 이제 외부적으로는 기회와 위협이 될 텐데, 요거 이제 분석을 통해서 마케팅에서 많이 쓰는 거잖아요. 요걸 통해서 대선 후보 4명의 수වත්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은 이제 여야에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각각 1, 2위를 달리고 있는 그 네 분을 저희가 뽑았습니다. 캠프는 해체를 한 거잖아요. 최재형 후보 캠프는. 기존의 캠프를 해체했지만 그래도 본인 이제 경선 활동을 이어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은 또 도와드리고 있는 거죠. 아니 솔직히 잘렸잖아요. 잘랐는데 제가 안 잘렸죠. 버텼죠. 잘리지 않고 버텼죠. 정 의원님께서는 어느 캠프에 들어가지는 않으시는 거죠? 민주당의 유력 의원 중에서 예. 캠프에 속해 있지 않고 중립을 지키고 있는 겉으로는 유력이 아니고 강력 그런 아닙니까? 거의 유일한 의원입니다. 뭐 이유가 있나요? 저는 어쨌든 경선에서는 누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치유, 봉합, 통합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경선은 아무래도 치열하다 보면 감정선이 닫히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럴 때 이쪽도 저쪽도 아닌 공개적으로 뭘 하지 않는 사람이 좀 우리 같이 이렇게 함께 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제 역할이 필요하다면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뭐 계획이 있으시네요. 그렇죠. 원팀 감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스와트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의 강점부터 먼저 좀 먼저 이제 수합 분석 전에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의 대통령의 조건을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정리해봤어요. 5가지로. 예. 첫 번째는 시대 정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만의 신화, 스토리텔링 이게 있어야 되고, 정치적 업적 이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굳건하게 지지하는 팬덤,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같이 정치를 하는 것인가, 라인업 예. 이게 5가지 면을 봤을 때 이재명 후보는 이 5가지 중에서 적어도 4가지는 갖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과 정치적 업적 그리고 팬덤 그리고 자신만의 뭐 스토리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누구랑 같이 할 것인가. 예. 이 부분이 아직은 그게 드러나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야 모든 후보 중에서 이것을 가장 많이 갖추고 있는 것이 이재명 후보다. 뭐 상대당 후보지만 이재명 후보의 내부적인 강점을 좀 꼽아주신다면요? 이거는 사실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예. 이건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어쨌든 그 현실 선거판이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영남 출신인 거. 민주당인데 민주당이니까 예. 우리 당이면은 우리 당도 뭐 영남이 또 우리 당의 본거지니까 그게 굉장한 그 장점이라고 분석하는 분도 계신데 본선에서 확장성이 있다. 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간에 영남 출신이라는 것이 이재명 후보가 그게 당내에서 경선에 플러스 요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그 인지도 싸움이거든요. 사실은 지지도보다도. 그러려면 언론 노출이 많이 돼야 되는데 노출력이 아주 뛰어나요. 보니까. 이번에 약점을 한번 가볼까요? 예.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약점을 좀 꼽아주십시오. 홍준표 후보가 얘기를 한 바 있죠.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그것이 뭐 어느 정도 파장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형수욕설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방주사를 계속 맞아서 예. 지지율을 흔들 요소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그런 욕을 하게 된 배경 이런 걸 듣고 어머니에 대한 뭐 이런 것도 그다음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이렇게 예방주사는 가장 많이 맞았어요. 사실 몇 년 동안 네. 한 4, 5년 동안 계속됐으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만약에 지금 다 막아놓긴 했는데 불법적으로 이것이 계속 유포되거나 이랬을 때는 아무래도 최대 약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경선 때는 영향은 없는 걸로 지금 이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만 본선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뭐 발언뿐 아니라 그 발언을 뭐 그 발언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부분까지 다 말씀해 주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국민 대중의 이해가 있으면 예, 대통령이 예.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 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그 한편으로는 이제 그
어려운 여건 처지를 돌파하면서 불굴의 의지로 극복해 왔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예. 그걸 뒤집어서 보면은 또 막 살아온 측면도 있어요. 막 살아온 측면. 막 살았다기보다는 자기 관리를 하지 험하게 않고 살았다. 어렵게. 네. 그러니까 거칠게 살아왔다. 그거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 또는 사회적인 측면이고 나머지 도덕적 측면 이런 부분은 사실 저는 대통령이 될 꿈을 가졌던 분이라면은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생활을 막 하셨던 것 같아요. 대장동 의혹 같은 것도 딱 보니까 제가 예. 물론 이제 의혹의 단계고 앞으로 더 사실 진위가 규명이 돼야 될 부분이지만 의혹이 그 정치권이나 언론이 갖고 있는 의심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백보를 양보해서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알려져 있는 것만 하더라도 예. 저렇게 속된 말로 강크게 할 수 있나 이 일을 분명히 나중에 저거는 그 공격의 대상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본인에게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과정과 그런 결과 자체가 많은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게 돼 있는 건데 어떻게 저런 걸 갖다가 이렇게 방치를 할 수 있는가? 지금 대장동 부분이요. 지금은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위기이자 기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이게 분명히 국민의힘으로 부메랑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민간 개발을 해서 민간들이 다 가져가는 이익을 공공 개발을 했는데 또 성남시 의회 이런 데서 자꾸 막고 그러니까 민간과 공공으로 개발을 해서 성남 시민들에게 5,503억 원을 이익을 네. 환수한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더 알려지게 생겼어요.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로. 그래서 결국은 공격할 게 나중에 남은 거 뭐냐면 더 잘할 것을 왜 더 잘하지 못했냐. 이 정도의 공격으로 가면 공격을 갖다 던 사람들이 기회 요소에서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가짜 뉴스가 이미 판명이 많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 화천대유 같은 경우가 5천만 원으로 어떻게 뭐 1000배 이익을 남겼다. 그게 아니고 5천만 원은 SPC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예. 통장에 돈 넣는 거. 투자금도 많았죠. 그 예. 투자금이 350억이에요. 예. 그래서 350억 대비 뭐 500억 정도를 남겼다는데 뭐 10배, 100배, 1000배 이 얘기는 다 가진 가짜 뉴스로 이제 되고 나중에 그나마 이것이 국민의힘 전신 세력들이 민간으로 개발하던 것을 막고 예.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공공 개발을 50% 가져가면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이익을 환수시켰다. 자, 대장동 개발 의혹은 이제 기회이자 위협이 두 부분 다 될 수 있다는 이제 두 분의 의견이신데요. 잠깐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특검이나 네. 국정조사는 못 받겠다고 이야기하고 예, 예. 있거든요. 정치를 비화될 뭐 예, 가능성 이런 그러니까 걸 지금 뭐 그 이야기예요. 차단하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예. 의원님 이야기하고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자꾸 이렇게 그 거론이 되고 뉴스에 노출되고 하면은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정치에 그러니까 당내 경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본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면 할수록 본인에게 더 PR이 되고 본인이 잘한 게 더 드러나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더 많이 이야기해라. 더 많이 거론해라. 더 많이 취재하고 더 많이 조사하고 하면 할수록 내가 잘한 게 더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나는 더 고맙다 이래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정치적 파장을 준다. 영향을 예.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맞지 않은 거죠. 그리고 예. 국민의힘의 이재명 지사가 이게 프레임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이야기하는데 국민의힘이 그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 우리 게이트 좋다. 한번 까발려 보자 하고 이야기하는데 국민의힘 게이트 한번 까발려 보자 특검으로. 근데 안 하겠다는 거, 못 하겠다고 하는 게 그 앞뒤 말이야. 자, 왜냐면 얘기 한번 들어보죠. 예. 이런 거죠. 이재명 지사는 오히려 잘 됐다. 토건 세력, 그다음 보수 언론, 국민의힘 이런 세력들이 자꾸 주장하니까 좋다 그러면 다 공공개발로 해서 국가 이익을 환수시키자. 오히려 그런 걸 추진하자 하고 역공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대법까지 갔던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대선 지지율이 껑충 뛰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 기회도 그럴 것 같다. 근데 계속해서 이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야권에서 계속해서 이제 1위를 달리고 있는 분이죠. 윤석열 전 총장의 강점부터 좀 꼽아 주십시오. 내부적인 강점. 제가 먼저 이야기. 예, 먼저 말씀. 그래야 이거 비판을 하시기 좋으니까. 예. 일단은 지금 선거판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정권 교체의 민심입니다. 문재인 정권 심판해야 된다, 정권 무조건 바꿔야 된다고 하는 그 힘이 가장 큰 동력, 큰 에너지이고 그게 어쨌든 간에 지금 정권 유지해야 된다는 여론보다 10% 또는 어떤 때는 20% 앞서 있는데 이 여론이 현재는
윤석열 후보에게 가 있다는 많이 가 있다. 점, 예, 그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 그게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고, 그걸 업고서 정치권에 검찰총장 그만두고 정치권에 발을 디딜 때 이미 그걸 가지고 나왔다는 점. 예. 그냥 빈손으로 온 게 아니라 그런 강력한 지지를 셀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는 점이 강점인 것 같고, 어쨌든 그 검찰총장하고 있을 때 초반에는 우리 당으로부터 많이 털렸죠. 예. 많이 털렸고, 후반에는 이제 민주당으로부터 많이 털렸는데 어쨌든 다 그거 견뎌낸 그 내공, 저항력, 또 내성, 예. 이것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예. 정 의원님은 어떻게? 리더십의 허위화 현상, 이것이 강점이죠. 허위화. 예, 리더십의 허위화 현상. 예.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과 다르게 그냥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야당 지지자들로부터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강력하게 뭔가 휘두를 것 같고, 뭐 그런 사람으로 이미징화돼 있어요 지금. 예. 그것이 저는 가장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 이미지 실체가 벗겨지느냐 안 벗겨지냐, 이것이 이제 윤석열로 계속 가느냐 못 가느냐, 이제 이것일 텐데, 실제로는 강점보다는 사실은 외부로부터의 위험 요소가 더 많은 후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바로 약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 후보 갖고 있는 약점. 약점을 제가 먼저 꼽아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릴게요. 예. 뭐 120시간 노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장모 10원짜리 한 장이라든가, 아니면 지평선을 넓힌다든가, 아니면 뭐 비정규직 정규직 차이가 없다라든가,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국회의원 한 번쯤 해본 사람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실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치 경험이 없는 미숙함, 이것이 저는 최대 약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입만 열면 실언, 이런 일일 일실수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본인으로서는 가장 약점이고, 이것은 단기 속성과외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 의원님께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초반에는 우리 당이 좀 틀었고, 예. 후반에는 민주당이 계속 틀었는데도 없는 거 보면은 아마 선거 끝날 때까지 본인에게 본인의 직접 약점은 없다. 타격을 입을 만한 거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어쨌든 가족, 이제 처가 쪽이나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이렇게 소소하게 계속 나온다든지, 또 본인이 좀 전에 이제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그런 이제 레토릭 때문에 작은 이제 실수들이 예. 이게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 격이 돼가지고 자꾸 이게 누적이 되면은 그게 본인에게 그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데 예.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다. 윤. 윤석열의 약점은 윤석열이다. 네. 윤약윤. 지금 처음 하신 네,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세계 최초로 제가 윤약윤 예. 처음 얘기했습니다. 자, 기회와 위험 요인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좀 외부적인 요인을 좀 꼽아주시고요. 윤석열 후보의 외부적인 어떤 기회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제로섬 게임처럼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재명 후보가 됐든 이낙연 후보가 됐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중반대로 가고 되면 예. 정권을 재창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나의 노력과 관계없는 외부적인 기회 요소죠.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게 되면 윤석열에게는 기회가 없는 거죠. 예. 설령 야당 본선 후보가 결정된다 할지라도. 근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정권 교체에 대한 욕구가 그만큼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노력과 관계없이 외부의 기회 요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 의원님. 저는 거꾸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좀 전에 말씀드린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의 다수는 현재까지는 윤석열 후보에게 있는데, 예. 그 대척점에 있는 후보의 정치적 이 위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변동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이 늘 이제 그 대항마로서 이 사람이 정권 교체 대안으로서 가장 최적이냐 아니면 더 나은 사람이 있느냐, 이걸 보기 때문에 그 상대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윤석열이 아니고 이 사람이 더 나을 것 같아 하면 옮겨갈 수가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만약에 대장동 같은 이런 사건이 제가 볼 때는 간단한 사건이 아닌데, 아마 이재명 후보 본인이 그걸 느낄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지금 위기고 고비다. 이걸 넘어서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막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본인 윤석열 후보의
위치가 더 공고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닐 네. 수도 있고. 연관된 얘기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위험 요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고발 사주 의혹이 좀 부각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떤 점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지금 현대화되고 글로벌화 됐지만 전통적인 그 동양의 뭐 미덕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 자체, 예를 들면 고발 사주 의혹이라든가 징계 때 판사 사찰 의혹 이런 이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이 하나 있을 테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부인과 장모 리스크가 네. 가장 크게 국민 대중들의 감정을 자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민대 논문 문제라든가 처가의 뭐 요양병원 그래서 뭐 부당징수에 따라서 실형을 실제로 뭐 살고 있다 보석으로 나왔지만 예. 그런 문제들 저런 가족과 저런 영부인을 과연 우리가 국민들이 용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정서가 있어요. 아, 대통령이 자기 가족 교도소 면회 다니는 꼴을 어떻게 보지? 이런 게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장모는 지금 실형을 일심에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의혹적인 부분도 있지만 처가 리스크가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본인에게 오는 여러 가지 공격과 네거티브 이런 걸 어느 정도 극복하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이겨내느냐에 있느냐. 따라서 막 흔들리는 모습 보이면은 좀 불안해하고 이제 예. 다른 후보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고 잘 견디면은 뭐 확 밀어줘. 그때는 확 밀어줘 버릴 겁니다. 예. 그때는 오히려 약간 흔들렸던 민심까지도 다 그쪽으로 올 배팅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위협이면서 또 기회죠. 예. 민주당의 이낙연 후보입니다. 먼저 강점부터 좀 꼽아주시겠습니까? 이낙연 후보는 아무래도 국회의원, 도지사, 국무총리 등에 따른 풍부한 국정 경험, 안정감 그리고 좀 젠틀한 이미지 뭐 이런 것이 가장 강점으로 꼽을 수 있겠죠. 예. 내부적인 강점 어떤 부분? 저는 일단은 1등을 해봤다는 점. 예. 1등을 해봤는데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하고 지지율 1위를 해봤다는 아예 말씀이시죠? 해보지 못한 사람이 도전하는 건 약간 다르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어쨌든 국민들의 다수가 저분을 한때는 밀어줘 봤다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 한번 마음으로 찍어본 경험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이걸 회복하는데 굉장히 큰 동력이 된다고 봅니다. 역전할 수 있는 발판을 그것도 마련할 수 있다. 2위 후보하고 거의 더블 스코어로 예. 이겼던 그런 점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장점이고 어쨌든 제가 관전자로서 외부인으로서 볼 때는 친문 쪽의 정서는 아직은 그래도 예.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거리감 또는 의심 또는 경계심 뭐 또 쉽게 마음을 이게 저쪽이 가능성은 현재 더 있어 보이지만 쉽게 마음을 못 주는 그런 그 마음이 이쪽에 이낙연 예. 후보에게 좀 더 와 있는 것 같고 약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약점은요.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 이제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지지자들, 당원들, 예. 국민 선거인들은 저분 별명이 있어요. 엄중.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항상 진지하고 신중하고 엄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뜨뜻미지근, 추진력 없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다가 아닌 뭐 지나친 신중한 행보 그러다 보니까 뭔 일을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이 실제로 굉장히 지금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고 본인도 그런 이미지 좀 탈피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대중적인 이미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특히 큰 판, 이 대선판은요.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대중 인식과의 싸움이거든요. 예. 그렇게 이미지화돼 있는 것이 가장 약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이재명 후보하고 이제 반대의 경우인데 어쨌든 민주당 안에서는 당적은 민주당인데 연고는 영남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득표력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논리가 선거공학적인 그동안 차원에서요. 있었기 예. 때문에 그 점에서는 그게 약간 호남 이제 후보라는 부분. 약간 이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파이팅이 좀 약하신 거 실수는 안 하지만 크게 먹지 못하는 거 예. 그런 점. 자, 뭐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예. 외부적인 기회 요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기회가 좀 있을까요? 의외로 국민의힘 측에서 윤석열, 홍준표 등이 뭐 지금 득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색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윤석열 정치 경험도 없고 미숙하고 일일 일실수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막말 이미지, 뭐 대지발정제,
뭐 설거지는 여자가 해야 된다 이런 이미지 있잖아요. 예, 예전에 이런 이미지하고 대비돼서 강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후보가 나오면 오히려 이낙연 후보가 훨씬 더 안정감 있고 또 품격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상대가 홍준표 후보가 나왔을 때 상대적인 우위에 홍준표든 있을 수 윤석열이든. 있다. 두 분 다 그래서 했을 그런 때. 부분이 강점이 예. 기회 요소가 외부의 기회 요소라는 것은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그렇죠. 외부에서 주어지는 나의 예. 혜택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홍준표, 윤석열이 이낙연 후보한테는 기회 요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1위 후보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주 아마 언론이나 정치권도 예. 후각적으로 감각적으로 그렇게 느낄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맞았다. 예. 그건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도 보고 있을 테니까 저런 악재를 경선은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으니까 넘어가더라도 본선에 저 분명히 계속 문제가 될 것이고 혹시 막 그렇게 저런 사건을 재직 중에 그냥 잉태를 했다면 다른 일은 없었을까? 라는 그런 불안감이 고조가 된다면은 안정된 카드로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개발 요구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낙연 후보를 선택할 수도 있죠. 이낙연 후보의 위험 요인을 제가 말씀드리면 예,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언론에서도 어느 평론가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 룰이 가장 위험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나 예전 같은 경우는요. 국회의원들 숫자를 막 늘리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국회의원 입김이 가능한 핸들링이 가능한 중앙대의원 포션이 전당대회에서 45%예요. 일반 국민의 참여가 이제 많아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번 경선룰은요. 국회의원도 한 표, 권리당원도 그렇죠. 한 표, 국민 선거인들도 한 그렇죠. 표거든요.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국회의원 영향력이 없어진 선거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가장 위험 요소는 대선 경선 룰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룰 가지고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축구 선수가 농구장에 가면 이길 리가 없죠. 그래서 룰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룰에 대해서 사실은 집착하거나 천착하지 못했어요. 예. 그것이 가장 위험 요소가 됐고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국회의원 숫자가 많았거든요. 근데 국회의원 숫자가 무용지물이 돼버린 조직의 거예요. 힘을 발휘할 만한 그런 그래서 발판이 없었다.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 제가 명언을 예. 또 남기지 않았습니까?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바람이 그래서 지금 몹시 불고 있습니다. 못 이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직화돼 있어도 다 예. 날아갈 수 있어요. 바람 불면. 제가 보기에도 한 두 가지 요인인데 어쨌든 권리당원들이 초반에 기대와는 달리 예. 다 대의원 내 권리당원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 쪽으로 많이 갔잖아요. 그 권리당원들의 상당수가 친문 성향을 가진 거였고 그래서 이낙연 후보 쪽에서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못 잡았죠. 그 사이에 이제 그 대장동 사건에 대한 국민 여론, 그중에 또 그 안에서도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의 여론이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인지 그냥 뭐 별 신경 안 쓴다 또는 뭐 그냥 관계없이 그냥 뭐 이재명 계속 민다 이래 돼 버리면은 이제 희망이 별로 없어지가 있지. 요즘 이제 약진하고 있는데 그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의 수학 분석 해보겠습니다. 강점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강점은 일단 이재명 지사처럼 이제 열렬 지지층이 있는 거, 팬덤이 있는 거, 그리고 대선을 한번 해본 거. 예.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를 해본 점, 그리고 정치적으로 전략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노련함이 있는 거, 그리고 나름 또 인파이터고 예. 그런 것들이 강점이죠. 홍준표 후보는 묘한 이미지가 있어요. 코믹한 카리스마. 본인도 맞는 말 같습니다. 본인이 예전에 코미디언 그렇죠. 꿈이었다고 하고 지원도 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꼰대 이미지를 코믹한 이미지로 많이 지금 불식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모래시계 검사였다는 일종의 카리스마 뭐 이런 게 홍준표 후보의 강점으로 지지율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층들한테 요즘 좀 인기가 올라가는 거. 젊은 층한테 인기가 올라가는 것은 홍준표 후보의 지난 과거를 모르기 때문이죠. 네. 자, 그래서 약점으로 바로 넘어갈까요? 약점은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꼰대 이미지죠. 그러니까 남녀 차별하는 듯한 설거지는 여자가 해야 된다든가, 뭐 그리고 영감탱이라든가 이런 어떤 막말, 폭언, 그리고 지금의 트렌드 맞지 않는 그런 어떤 낡은 이미지, 그리고 본인도 정치를 뭐 26년간 했다고 오래 했다고 주장하는데 오래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강점이 아니에요. 네. 약점이에요. 그만큼 흠도 많고 그리고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거의 뭐 외톨이 아닙니까 지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 내부의 국회의원들과의 어떤 그 불화, 트러블 메이커 같은 이런 느낌이 저는 약점이라고 봅니다. 예. 조윤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에서 후보가 됐다는 점은 강점인데 그 득표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다라는 지난 점. 대선 말씀하시죠? 예, 문재인 후보하고 격차가 많았죠. 이 역대 대선에서 보면은 떨어지더라도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후보가 다음에 기회가 본인은 오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나왔다. 2등을 했다는 지금 주장을 24% 하잖아요. 예. 정도 얻었나요? 예, 예. 어쨌든 그런 이제 그 야권의 대표 주자로서는 대표성이 부족하다. 득표율이 좀 예. 낮았다라는 점.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또 불호도 많다. 예. 예. 있고 외연 확장에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점을 우려하는 여론도 있고. 예. 자, 외부적인 기회와 위험 요인도 좀 꼽아 주시죠. 먼저 기회부터 좀 살펴볼까요? 기회 요인은 단연 윤석열이죠. 왜냐하면 둘 다 검사 출신이고 그렇긴 한데 윤석열을 보니까 이건 뭐 더 의심투성이 이런 거예요. 오히려 홍준표가 윤석열보다는 낫다, 더 깨끗하지 않는가. 그래도 보면 윤석열이 지금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홍준표가 뜨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랬으면 유승민 후보라든가 이런 정상적인, 상식적인 이런 후보들이 떴을 건데 홍준표는 윤석열 후보한테 굉장히 감사해야 되죠. 예. 아니 윤석열을 기대했는데 까도 이건 이상한 자꾸 의혹만 나오고 의문투성이야. 차라리 홍준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홍준표 후보의 기회 요소는 윤석열이 중간에 드랍하지 않고 계속 가면 마치 또 다른 의미의 무슨 뭐 양김 대결처럼 이래서 반사이익을 사실은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 때문에 많이 얻고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지금은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아서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와 있고 윤석열 후보하고도 이제 양강 경쟁 구도를 만들었는데 이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 또는 더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양이 질로 전환이 지금은 이제 그게 다 역선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지속화되고 더 늘어나고 하면은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들도 그걸 다시 한번 보면서 그건 단순히 역선택 또는 단순히 심기루 허상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실체화되어 간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 되면은 우리 이준석 후보가 당 대표가 될 때도 그런 외부의 바람이 많이 이제 작용을 했던 것처럼 그게 이제 질적으로 변화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구도가 바뀔 수 있는 거 그게 하나의 기회고 양적인 요인이 질적 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 꼽아주셨고요. 끝으로 홍준표 후보의 위험 요인 좀 꼽아주십시오. 가장 큰 위험 요지는 이미지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통령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치적인 파이터, 정치적인 제주꾼, 뭐 촌철살인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대통령이 될 수 있어? 네. 홍준표 대통령이란 이미지가 홍준표와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연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검사 국회의원 했어요. 근데 의외로 경남지사 했다는 어떤 행정 경험은 거의 지금 대중들이 잘 몰라요. 근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하면서 행정가로서의 이미지가 굉장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뭐 그럴 수 있지.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홍준표가 대통령? 이건 아니지 하는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비호감 이런 이미지 때문에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대중적인 이미지. 이것이 저는 가장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지점이 양면인데 어쨌든 본인은 양을 더 키워가지고 진로 전환하게 만들려고 제가 볼 땐 그래요. 중도 확장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으로 했는데 그게 약간 튀어가지고 조국 수호가 돼버린 바람에 우리 당내에서 역풍이 좀 불었는데 이게 또 대장동 이 사건이 좀 덮어져가지고 약간 이게 좀 이렇게 약화돼 좀 완충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없었으면은 그게 당내에서 굉장히 역풍으로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받는 지지를 계속 유지하고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면은 그쪽으로 뭔가 또 소구하는 이 메시지를 날려야 되는데 그게 우리 당내에서는 이번처럼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냥 역풍이 발불 수 있기 때문에 이 본인이 고민이기도 하고 전략적으로 구사하는 고민스러운 지점이기도 하고 결국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로 연동돼 가지고
약간 종속 변수적인 측면 그게 또 위협 요인이기도 하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자. 같은 경우는 윤석열이나 홍준표나 대중적인 인식이 뭐냐면 대통령감이 아닌데 보통 사람들은 여러 가지 압축적인 요소를 가지고 감이다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홍준표가 무슨 대통령감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이미지가 실제로 홍준표 후보가 가장 극복해야 될 위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 점에서는 사실 이재명 후보가 똑같아요. 좀 전에도 제가 말 나오다 말았지만 그건 행정가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형수 욕설 같은 경우 그거 그 홍준표 대표 후보가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국민들 들으면은 게임 끝난다. 저도 사실 좀 다른 당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 당에서 지금 유력 후보가 돼 있으니까 만약에 그래가지고 민주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 진짜 이래도 되는 나라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윤석열과 홍준표가 또 기회 요인이에요. 예. 뭐 어떤 후보든 장점과 약점도 기회와 위협이 다 있으니까 저희가 뭐 이런 토론을 하는 거고요. 네 명에 대한 두 분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뭐 두 분이 분석해 주신 대로 장점과 기회는 잘 살리고 또 약점과 위험 요인을 또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각 후보들의 운명이 좀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끝으로 이제 각 진영에서 지금 상황에서 어떤 후보가 우리 당의 후보가 될 것인가 좀 예상해 주시고 그 후보를 바탕으로 해서 본선에서도 어떤 승부가 펼쳐질 아니 것인가를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우리 사회자님? 제가 저희 당 후보를 예측하면 네. 이게 또 이렇게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 네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후보 누가 될 것인가 예측하고 여기서는 민주당 이렇게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결론은 뭐 각자 내주시면 되고요. 예. 자, 어떤 분부터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얘기하세요. 민주당 후보 누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역선택은 뭐, 하지 마시고요. 예. 오늘 투표를 하면은 이재명 후보 그리고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주말 또 다음 주까지 네네. 2차 슈퍼 위크 특히 그 중에서도 호남 경선에서 뭔가 변화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은 예. 뭐 별로 흥행이 안 될 것 같아요. 민주당 그냥 이재명 후보로 갈 것 같고. 제가 일전에 이런 페이스북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홍준표가 되면 땡큐고 윤석열이 되면 땡큐 베리마치다.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상대하기에는 윤석열 후보가 너무 흠이 많고 또 의혹도 많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왠지 윤석열은 홍준표의 입을 당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윤석열이 호기롭게 대선판에 뛰어들었지만 결국은 제2의 반기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출마를 하되 완주하기는 어렵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홍준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날까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민주당이 이기겠죠. 지금의 여론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심판해야 된다, 정권 바꿔야 된다는 여론이 그 반대 여론보다 적을 때는 10%, 많을 때는 20% 많은 거. 이게 굳이 이야기하자면 그게 시대의 정신입니다. 근데 역대 대통령 임기 말에 이렇게 지지율이 40% 중반대를 유지한 대통령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건국 이래.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민주당 내부 분란이 없다는 거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는 대통령 탈당해라 뭐해라 했는데 그런 분란이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45%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한 대선은 민주당이 물론 앞으로 겸손하게 잘해야 되겠지만 승률이 상당히 높은 게임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묻지마 정권 교체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후보들이 물론 민주당 후보들보다 좀 월등하게 다 낫다고 생각하지만 설령 약간의 흠이 있더라도 정권 교체는 별 지장이 안 될 거로 봅니다. 국민의힘에게서 미래를 찾아볼 수는 없죠. 과거, 회기, 수구, 보수 이런 단어는 있는데 국민의힘에게 미래가 있다 이런 단어적인 이미지는 없어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과거들 예. 이재명 후보의 과거들을 보면은 우리가 미래를 이렇게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해가 다 졌습니다. 상암동에 해가 다 지고 우리 있는데요. 스스로도 다 지금 어둠에 지금 자식들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두 분이 어두워져가지고. 뭐 오랜만에 알고리즘 출연해 주셨는데 정말 오늘 감사드리고 오늘 뭐 토론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알고리즘에 번창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0만 기념 라이브에 다시 초청해 주세요. 앞으로 이제 저희 100만 정도 할 테니 그때도 50만 할 때 한 번 더. 다시 초대하겠습니다. 미리 이야기해 둡니다. 예. 자, 돌아왔죠. 30만 기념으로 준비한 시사토크 알고리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성원에 걸맞게 앞으로도 좋은 보도 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콘텐츠로 계속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돌아왔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